네, 5월 16일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환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 감기는 모모 감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불편하네요. 요즘 생각보다 이제 환절기가 갑자기 급하게 변동이 됐죠. 예.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에어컨 때문에 오히려 여름 감기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냉방병에 관해서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더워지면 냉방병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너무 제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네. 이번 주는 주로 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역류성 식도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언급한 이후에 다음 주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질환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질환마다 자꾸만 현대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현대인들이 위염을 많이 앓으시죠? 그렇죠. 요즘 소화기에 관련된 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위장의 소화 불량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옛날에 그 사람의 속을 검사하는 어떤 진단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요즘에는 현대 기계들과 같이 그러니까 진단하는 장비들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그 양의학이 가진 어떤 그 기술이 양의사 분들뿐만이 아니라 한의사들이 응용을 해서 그 현대 물리학을 가지고 공학을 가지고 이용한 거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현대적으로 다시 위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일단 옛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속이 불편한 증상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는데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 위쪽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증상들을 위염의 증상들로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 몸에 있는 그 노폐물 나쁜 물질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담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담. 보통 그 평소에 담 결렸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건 이제 근육에 어혈. 근육에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꼬이는 증상을 담 결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에 가래가 한자를 잘 하시는데 객담이라고 해서 목에 가래가 끓는 것을 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몸속에 나쁜 노폐물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들을 그 음료수 할 때 음자 같은 한자를 쓰는데 그것을 이제 담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위장에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식적 혹은 담적 이런 식으로 담이 쌓였다. 먹은 것이 적 쌓였다. 그래서 식적 그러면 먹은 것이 쌓여서 체한 것을 식적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오래되어서 만성적으로 되었을 때 담적, 담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위장 부분을 위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완통, 위통 이런 식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라고 통칭을 하죠. 그 외에 요즘 이제 기계들로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기계들로 해서 보면 위벽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위장벽들을 관찰을 해서 위장벽에 염증이 생기면 위염이라고 이제 양방의학에서는 통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경이라든지 이제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위염을 좀 더 잘 파악하게 됐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겠네요. 저는 위는 좀 튼튼한 편이에요. 아직은 소화도 잘 시키고 통증도 뭐 없는 편인데 그러면은 염증이 있으면 많이 아프겠죠? 염증이 있을 때 아픈 증상보다 초기 증상은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상하게 자주 체한다든지 속에서 가스가 자꾸 찬다든지 그것이 오래되어서 이제 트림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내 몸의 증상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내시경과 더불어서 내시경으로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서 이 스튜디오 안에 이제 쭉 살펴보면 다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밖에 뭔가 물건이 쌓여 있는데 숨겨놨다 모를 수도 있겠죠. 외벽. 그렇죠. 외벽에 막 쓰레기를 모아놨어요. 근데도 여기는 깨끗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내시경으로 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벽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 외에 다른 검사법들이랑 뭐 조영술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존재하지만 네.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내가 증상이 느껴지면 일단 그것은 치료해야 될 네. 대상이고요. 네. 두 번째 증상이 방치를 했다가 오래되어서 위벽까지 문제가 생기면 내시경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위장의 운동 상태를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냥 들어가서 위장벽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죠. 사실 위장은 속에서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천천히 아주 그 느린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물러 줘야 돼요. 그렇죠. 소화가 되려면 이 주무르는 기능이 뭐 그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이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대인들 중에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는 위가 거죠. 무기력한 거죠. 예, 위무력증이라 예. 얘기하기도 네. 하고요. 두 번째 내시경으로 봤을 때 내시경 상으로만 보면은 위하수 증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하수라는 것은 위장이 이렇게 그냥 아래로 가야 되는데 예. 위장이 이렇게 되어서 예. 생긴 증상이죠. 그럼 먹은 것이 들어가서 뭐 가뜩이나 소화를 효소를 분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동이 돼야 될 건데 뭐 유문 분문 이렇게 해서 네. 이동되는 경로가 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밑으로 쭉 빠져나가지 내려갔다가 거죠. 예. 한참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정말 힘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 증상 설명해 주실 때 뭐 더부룩하거나 뭐 트림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네. 위험하면 쓰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초전이 있군요. 쓰린 정도가 되면은 네. 거의 위궤양이라고 부르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예. 특히나 쓰린 경우에 네. 공복에 새벽에 속이 쓰리면 위장 다음 단계인 12지장까지 네. 쓰린 문제가 경우가 있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쓰리다면 위벽에 궤양까지 생겼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더부룩함, 가스가 찬다. 네. 여자분들은 또 미용적으로도 안 신경을 좋죠. 쓰시니까 예. 윗배가 나와요라는 표현들을 하세요. 밥을 먹으면 네. 윗배만 볼록하게 나온다. 이럴 때 제가 위험 증상을 저는 그런데 예. 겉으로 봤을 때 나타난 네. 증상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도 하셨을 때 네. 그 아픈 증상을 왜 배꼽으로 해서 위가 불편한가 아래를 불편한가를 보고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겠네요. 네, 배꼽 위쪽 기준이 위장과 위장. 위완이 있는 부위고 네. 이제 정확하게는 흉곽 윗부분이 위완이라고 부르고요. 예. 여기서부터 배꼽 아랫 부분을 위장, 그러니까 위가 있는 예, 부분. 그 다음에 배꼽 주변을 돌아가지고 소장이 기능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상행결장, 회행결장이 있지만 어쨌든 배꼽 아랫 부분에 대장의 기능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위가 안 좋은지 소장이 어떤지 대장이 어떤지를 네.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죠. 그렇군요. 원인은 뭐 음식에서 문제가 있겠죠. 뭘 잘못 먹는 거겠죠. 네, 뭐. 맞습니다. 음주, 요즘 뭐. 먹는 것이 영양, 제일 큰 예, 문제입니다. 비슷하고. 너무 먹는 것이 넘쳐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전 인류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 너무 풍족하고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다 먹는 것도 모자라 네. 4끼 5끼를 드시지 않나요? 저 그렇죠.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면 간식이란 걸 먹죠. 간식 먹죠. 예, 또 간식 야식 먹고, 먹죠. 야식 먹고 예. 또 그 외에 각종 몸에 좋다는 차, 영양제 뭐 너무너무 커피. 영양이 오히려 네. 풍부해져서 내 위가 고생을 하는 거죠. 위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먹만 하지 않나요? 오늘, 맞아요? 오늘 많이 달려있어요. 오늘 잘 찍힙니다. 네, 예. 선물 받아가세요.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주먹,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드시는 양은 조금 전에 회식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드셨어요? 주먹만큼 먹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망만큼 먹었어요. 네, 실제로 네. 드시는 양들을 사실 파악을 주먹보다 하면 많이 먹죠. 굉장히 많은 양을 네.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이제 살짝 쥐었을 때 양의 크기 정도가 먹는 것이 소식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양도 훨씬 더 많이 먹고 예. 그 다음에 전에 방송에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고기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고기를 먹는 양이 인류 문화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하루에 60g 정도가 일일 적당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보면 60g 먹나요? 600g이 1인분이죠. 아니, 200g. 보통 식당에 가면 네. 200g 정도 되죠. 저희 PD님께서 좀 전에 앞에서 공감한다는 웃음을 보내주셨는데 네. 아니야, 600g 아니다. 정도 드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 일단 먹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먹고 나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움직임이 그만큼 많지 줄어들고 않죠. 예, 계속 많지 앉아서 않습니다.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위장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좀 이따 역류성 식도염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가장 큰 위험과 역류성 식도염까지 발전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예, 이게 위장은 굉장히 뜨거운 장기예요. 네. 왜 뜨겁냐면 먹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녹여야 되고 녹여서 열기를 콱 줘야지 되는 거기다가 건데, 움직이고 있고. 예. 근데 이 뜨거운 장기에다가 열에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리면 이게 막 염증이 타올라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그 기름을 붓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군요. 예.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음식, 스트레스, 운동 운동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급성하고 만성 있죠? 급성은 이제 보통 채기라고 표현들을 하시죠. 네. 채기라고 해서 이제 속이 갑자기 더부룩해졌어요.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었는데 오늘 소화가 안 돼요. 꼭 들어보면 체했어요. 라면만 드시는 게 아니라 김밥도 함께 드셨어요. 네, 말씀을 라면만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뭐 못 먹고 왔다고 뭐 투정을 부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만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보통은 3일에서 5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만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정도가 되면 한 달 이상 돼서 오시죠. 예. 심지어 3년, 5년 뭐 이렇게 묵히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냥 소화 안 된다, 좀 체했다, 네. 내가 위가 좀 안 좋다 이러고 그냥 묵히시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왜 한 달 만에 안 낫느냐고 막 때려쓰시는 3년 묵혀 오셔가지고 한 달 만에 안 낫냐고.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렇군요. 검사는 그럼 앞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원장님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검사하세요?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 내시경을 쓰진 않죠. 네. 내시경은 이제 현재 법적으로 양방 의사분들이 쓰게 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진단이라는 것이 그 현대 기기를 이용하는 거지 네. 증상을 보는 것은 한의사들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위장에 염증이 생긴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영상 한 결과를 들고 오시면 제일 좋겠죠. 조금 더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판독 소견은 영상을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판독을 해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의원에 오시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속이 안 좋고 어느 때에 더부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진맥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특히 배 중에서 복모혈이라고 부르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중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치와 배꼽 중앙에 있는 중환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아까 이제 밥 먹고 난 볼록 솟아오른다는 그 부분에서 위장의 기능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다든지 명치 위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위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애기들의 배를 만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볼록하죠, 애기들은. 볼록하지만 누르면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들락날락하죠. 근데 이제 어른들의 특히 위장이 오래 안 좋으셨던 분들의 배를 눌러보면 속에 조금만 눌렀을 때 굉장히 단단한 기운이 잡혀져요. 뭔가 이제 사과 같은 덩어리가 있는 듯한. 진짜 사과는 아니고요. 사과는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위염이 오래되면 자기가 위염인 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습관적으로 항상 그 속이 안 좋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원래 이 상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평범한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진맥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거친 다음에 한 달 정도 한약을 드시고 침치료를 해갖고 치료를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거였군요. 몰랐던 거군요.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군요. 그게 뭐냐면 항상 안 좋았으니까 20, 30등 하던 분들은 1등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 자체를 실제로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이야기하다 조금 샜는데 저는 박 원장님이 이런 약간 농담을 섞어 하실 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해당되시죠?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배를 눌러보거나 그 등의 혈자리 중에서 척추에서 모든 신경들이 우리 몸의 내장기들을 주관하고 조절하는 내장 신경들이 나와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근데 그 중에서
그 어깨 날개뼈의 중앙에 있는 부분에 예, 거기 체하면 아프잖아요. 오늘 여러 번 하셨어요. 네. 네. 그 부분이 그 부분부터 대략 한 대여섯 개의 뼈가 네. 간수, 담수, 위수 이렇게 불러서 비위수 이렇게 예? 비장수 이렇게 불러서 혈자리가 소화기를 주관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소화기와 예, 연관이 예, 되어 있는 예. 신경들이 거기서 나와요. 실제로 혈자리에서도 그 소화기에 연관된 혈자리들이 딱 중앙에 그렇게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막 이상하게 계속 눌러도 아픈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척추가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들이 눌리게 되겠죠. 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판별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체했을 때 그 등뼈 네. 양쪽을 이렇게 누르는 게 도움이 되는군요. 네. 보통 체하면 이제 딴다고 해서 이제 손톱에서 네, 네. 소상이란 자리, 예, 여기 이 엄지 손톱의 네. 요 끝부분이죠. 끝부분. 보통은 안쪽이 소상이고요. 네. 중앙 부분이 중상이고 요 안쪽이 소상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중앙 부분이 중상이고 바깥쪽 부분을 노상이라고 불러요. 예. 대상이 아니고요. 예. 예. 소는 젊을 소. 어린애들은 여기를 따고 예. 나이 들면 중상. 정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노상인데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아니 네. 저는 노산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요 안쪽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죠. 네, 손바닥 안쪽으로 폐경이 흐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안쪽이죠. 이쪽이죠. 이 바깥쪽인데요. 이렇게. 안과 바깥이 예, 관점이 서로 틀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하고 팔목 쪽으로 네, 따르는 쪽이 안쪽이군요. 안쪽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럼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팔목으로 연결되는 여기가 네, 바깥쪽 부분이 소상이라고 하는 원래 혈자리입니다. 여기는 이 자리, 어린아이. 그리고 가운데는 중상, 젊은 사람. 그리고 여기 집게 손가락하고 연결되는 이쪽은 노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 그 동의보감 시절의 노라고 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보통 그 40대 이상도 사실 노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뭐 크게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자리들은 이 엄지손톱 주변의 자리들은 폐기운을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체했어요. 뭔가 이런데 뭔가 막혀 있을 때 위쪽 부분이 꽉 막혀 있으면 안 내려가죠. 여기가 팍 뚫리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훅 내려가죠. 폐는 이 위에 덮고 있는 장기거든요. 이 폐가 위장에서 막혀가지고 이 덮개가 꽉 막혀 있을 때 얘를 일시적으로 기운을 팍 뚫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위장을 움직이는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내 기운이 모자라고 특히나 소화력이 부족했을 때는 이 자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근데 이거 함부로 따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던데. 함부로 너무 여러 군데를 한다든지 안 된다면서요. 기사회생혈이라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이런 자리들을 응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극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일단은 감염을 주의하시고요. 사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많이 따주셨기 때문에 많이 함부로 딴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주 큰 위험한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두 번째 자리는 그 두 번째 손가락이 대장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위쪽과 아래쪽이 동시에 막혀 있으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아래쪽을 밑을 뚫으면 좀 내려가잖아요. 아래쪽에서 살짝 이걸 걷어내주는 자리가 이 바로 두 번째 대장 손가락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위장과 그 아까 주무르는 기능을 비라는 그 비위라고 비위를 상했다 할 때 비위 그 비위에서 비가 하는 기능이 위장이 이렇게 주머니라면 비장이 옆에서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걸 비라고 해요. 한의학에서. 그래서 이 운동성을 비라고 하는데 그 비장은 비라는 시스템을 제일 잘 활용하는 기관이 비장인 거죠. 한의학에서는 사실 간이 안 좋다고 할 때는 이 간덩어리 리버를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는 기운이 좋게 만드는 자리는 엄지발가락 자리예요. 그래서 손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톱의 바로 그 자리를 엄지발가락에 따시면 비장을 움직여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엄지발가락이 만나는 이 자리 그리고 손가락에서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이 자리 이 자리들이 사관이라고 해서
수천만 원 하고 그리고 예. 아까 그 자리는 태충이라고 해서 네. 양쪽에 네 자리를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예. 사관은 관이라는 것은 관문할 때 관자고요. 그래서 네 군데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면 기운이 맨 끝에서 손발 끝이잖아요. 예. 이런 곳에서 문을 열어주면 이 중앙의 기운도 확 열린다고 해서 사관을 틔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침자리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장 부분을 조금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 배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척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자리들 있죠. 네. 그 부분을 살살 주물러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질문이 네.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명치 끝에 단단한 것이 느껴지는데요. 문제인가요?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위궤양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당연히 위장 끝이 일단은 딱딱해지고 그 부분이 빵빵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많은 그 어떤 분들께서 간혹 걱정된다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여기 뭔가 있어요라고 하고 와요. 원래 있죠. 근데 이제 명치 맨 끝에는 뭔가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갈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명치가 자두씨만한 뭐 살구씨만한 이런 동그란 게 잡히던데 그거보다 작은가요? 갈비뼈를 중앙에 모으는 그 흉골 뼈가 있어요. 흉골뼈. 이 뼈가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윗부분과 중앙 부분이 떨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 부분은 연골처럼 살짝 그 유동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쑥 들어가 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심장의 기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딱딱한 거면 원래가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이세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 뼈 아래쪽에서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만졌을 때 딱딱하거나 내가 그 명치 끝 부분과 배꼽 중앙 부분에 있는 명치 바로 아랫 부분 그 부분에서 뭔가 빵빵하게 해서 손으로 눌렀는데 딱딱하다. 이것은 실제로 위장벽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부풀어 올라서 딱딱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쯤 묵히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궤양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은 분이 본인이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딱딱한 게 잡히면 혹시 뭐 암인가 종양인가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명치 끝에 딱딱한 게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왜 제 몸을 그렇게 몰랐는지 만지다가 진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구씨만큼 그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서 우리 애기 목욕하고 로션을 바르면서 만졌더니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을 혹시 다른 부분에 그 딱딱하지 않아야 될 배 표면에 표면 안쪽에서 그것이 느껴지신다면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염증이 오래되었거나 그쪽 부분이 부어 있거나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로 증상이 생기는지 이게 사실 궁금했는데요. 앞서 그 섭식 얘기하실 때는 음식 얘기하실 때는 술 얘기는 안 하셨어요. 사실 이 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양날의 칼이죠. 스트레스를 조금 먹으면 풀기도 하고. 술은 저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데 약주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한 2잔 정도 내외로 마시게 되면 오히려 몸의 혈액순환도 돕게 되고 아주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는 게 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술이라는 그 기준이 화학적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술이 아니라 실제로 누룩을 띄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약주라는 기준은 그 누룩만 띄우게 되면 청주라고 보통 부르고요. 위에 맑은 부분을 밑에 가라앉은 부분을 탁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런 술을 제대로 만들어서 어떤 첨가물들 중에 한약재들을 약간 넣게 되면 약주라고 표현을 하고 요즘은 소나무 잎, 솔잎이나 가장 흔한 게 인삼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약주를 많이 만들죠. 그런 것들 중에서 잘 복용을 하면 오히려 소화불량에는 술을 한두 잔 드시는 것이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증이죠. 위에 염증까지 생기신 분들은 당연히 알코올이 기름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확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 위염 이런 경우에는 술이 한두 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염이 오래되거나 특히 위궤양까지 가게 되면
그 속된 말로 위궤양은 위에 빵꾸가 난 거거든요. 거기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술을 붓게 되면은 막 이게 타오르는 거죠. 타올라서 굉장히 속이 쓰립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온 것 네네네.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침 삼킬 때 목에 뭐가 걸린 듯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위염과 관련이 있나요? 만약에 침 삼킬 때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위염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염 중에서도 침 삼킬 때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위하수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위 아랫부분인데도 목하고 관련이 있나 보죠? 예, 제가 잠깐만요. 여기 넥타이가 있는데 네. 넥타이를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아프죠. 위하수는 아까 위장이 쳐져 있는 거랬죠. 그래서 얘가 위장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당기니까 목 그러니까 식도까지 계속 캥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침을 삼켜도 계속 뭔가 걸려있는 그런 증상이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신경성, 스트레스성이 겹치게 되면 그것이 뭔가 가래가 실제로 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삼켜도 삼켜지지 않고 뭔가 뱉어도 뱉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를 한의학에서는 매핵기라고 부릅니다. 매핵이라는 것은 매실씨, 매실 매화 매자에다가 씨 핵자를 써서 매실에 씨가 있는 기운이 목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서 그것은 스트레스성 질환이 조금 더 겹쳤을 때 말하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하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그런 증상이 조금 더 많이 자주 호소하시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아마 본인이 위가 좀 안 좋다는 생각 하에 이거하고 관련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 뭐가 낀 듯한 느낌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성이 좀 위염이 있으면서 낀 듯한 느낌이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제일 처음 생각해 보실 거는 감기죠. 혹시나 감기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고 감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좀 지금 불편한 상태이다. 그렇겠네요. 오늘 이제 위염 얘기 쭉 하면서 다음 주 역류성 식도염을 좀 자세히 알아볼 테고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도 역시 뭐 타는 듯한 뭐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제 위염이 오래되면은 위장이 아까 뜨거운 장기라고 했고 거기다가 화가 겹치게 되면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먹은 음식물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러지 못하고 위로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위염의 증상에다가 트림이 자꾸 올라온다. 신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해서 목이 타는 듯하다. 그래서 위장 윗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관이라는 이 부분에 증상까지 생기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위염이 있으면서 더 심해지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수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만 있을 수도 있나요? 위염이 없이? 그렇지는 않죠. 역류식도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염에서 역류되어서 식도까지 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위염 자체가 오래돼 있거나 위염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그러면 같이 그렇죠. 위산이 올라오는 거죠. 신물이 올라온다고 하는. 그럼 위산이 음식을 소화시킨 거니까 굉장히 강한 물질이잖아요. 그게 이제 식도로 오니까 식도라는 부분은 굉장히 야들야들하거든요. 위장은 위산이 그 염산 같은 폐하가 뭐 이래서 굉장히 강력한 산이에요. 그것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야들야들한 피부가 상하게 되겠죠. 거죠. 그래서 타는 듯이. 실제로 목 자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자꾸 구토를 하는 것하고는 다른가요? 자꾸 습관적으로 구토하시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기도 하고요. 뭐 술 드시고 난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오늘 여러 번 약주를 하시고 나서 자꾸 구토를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요. 술 때문이지만 습관적으로 내가 구토를 하는 습관 자체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기도 하고 습관성 구토를 사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식증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개워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식도를 다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 원인은 역시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위염 때문이군요. 위염이 먼저 있고 거기다가 스트레스, 내가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다른 요소, 잦은 음주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어떤 습관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점심 지금 이제 식사 막 하고 와가지고 오늘 이 위염 얘기를 하니까 나 증상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거 위염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이전보다 점점 좀 비위가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 그 어떤 잘 먹던 음식도 이제 별로 비위. 좋아하지 않게 된다든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비위.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뭐 조금 불편한 음식을 보면 이제는 식욕이 별로 없다거나
전후가 달라지는 게 몸이 좀 약해지거나 허해지거나 기운이 약해지면 비위가 많이 약해지죠. 예. 그리고 그 알레르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셔서 네. 네. 예, 그래서 기운이 허하다 보면 네. 예, 죄송합니다. 재밌죠, 원장님 저한테 지금 그러시는 게. 그러다 보면은 예. 이제 실제로 기운이 허해져가지고 비위가 많이 허약해지시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위가 약하다, 비위 상해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그 한의학의 비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네, 맞습니다. 이게 비위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비위 상해 하는 게 그 몸이 약해져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기들도 비위가 많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소화기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비위가 그래서 상할 수 아이들이 있죠. 자주 어른들보다 좀 예민하게 구토를 하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위염에 대해서 증상 원인 쭉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법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치료법은 사진으로 보내주신 자료가 있던데요. 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치료법까지 하죠. 네, 다음 시간에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인가요? 네, 약 중에서 가루로 만든 약인데 위장에 좋은 여러 가지 약재들을 섞어서 그 중에 반하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위장 자체를 배 부분에 고주파 치료를 해서 온열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담적을 깨부수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위장 운동을 시켜주는 처방이죠. 네, 내장까지 파가 전달되게 하는 거군요. 이것은 이제 약침이라고 해서 소화기가 잘 되게 만들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약재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혈자리들에 특히 그 중환이나 뒤에 있는 폐수 아니고 간수 이런 부분들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알약으로 만든 약이고 보통 소화제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할 때는 이제 환으로 좀 드시면 복용이 편하니까. 이제 환약 중에서 이제 기운이 센 약들 중에서 기운을 전달하는 약들은 탕약으로 끓이게 되면 약간 향이 날아가 버려서 조금 약효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약재들은 환약으로 만들어서 복용을 시킵니다. 네. 오늘 이제 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원인, 증상, 치료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 듣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다음 주에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박유환 원장님의 처방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